이번 주제는 새로운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리, 해외 채권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인 DLS, DLF 관련된 건입니다. 일설에는 우리가 이런 거는 참 우리 같은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그 말 많았던 어디죠? 구로 무슨 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으로 지금 실형이 20년인가 받았죠? 예, 그 정도. 그 정도 받았던 그 양반의 범죄 사실 중에도 이런 뭐 금융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래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DLF, DL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 금융정의연대 대표이신 우리 김덕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 DLS, DLF에 대한 좀 친절한 설명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D는 파생을 뜻하는 거예요. L은 결합. 근데 DLF, DLS에서 DL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F는 펀드, S는 증권. 시큐리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LF는 2인 이상 49명까지 2015년도에는 5억 이상 가입이 가능했는데 그걸 1억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활성화법이라고 했는데 1억으로 낮춰서 있는 사람들을 49명까지 모집을 펀드에 담은 거죠. 펀드를 유치했고 이 펀드를 파생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이해가 하기 쉽게 주가지수 연대형은 다들 이해를 하시고 한 번씩쯤은 경험을 하셨던 분도 있는데 기초자산 가격을 주가지수에만 연동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건강했어요. 금값, 그 다음에 유가. 연계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맞추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가격을 올라갈 것에 걸 것인가, 내려갈 것에 걸 것인가. 돈을 올인을 어디다 할 것이냐. 어디다 할 것인데 선물은 뭐냐면 오른쪽에 거는 사람 올라가는데 건다. 나는 올라간다. 유가가. 근데 나는 내려갈 거야. 반대 걸면 이 중간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다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에 따라서 그 범위만큼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100을 읽으면 0을 잃어버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100을 따면 이쪽은 손해를 보고 이 두 가지가 대칭이 이루어지는데 파생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선물 기능이 있는 거죠.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걸 금리로 걸었는데 DL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리 해외 금리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미국 CMS, 영국 CMS 금리가 있었고 CMS 혹시 아세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들은 금리인데 모르겠어요. 연방기준 금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금리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고정성이 있는데 이걸 교환하는 가격이래요. 이게 뭐 3년 가격이 있고 7년 가격이 있는데 그게 오르느냐 내리느냐. 해외 금리 맞추기에 돈을 거는 거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내리는 거에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덜 내려가면 금리가 원금에다가 1억을 넣었으면 쿠폰 금리에서 한 4%.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이 그러면 내려가는 거 못 맞췄다 해서 우리은행 3차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날 때마다 손실률이 33.3%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3만 나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원금에. 네. 다 날아가는 거죠. 100% 날라가 확실히 100%가 날라갔어요. 예. 근데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왜 줬냐? 그게 쿠폰 금리죠. 만기까지 있었으니까 이거는 확정해서 그러니까 4% 수익률은 보장 옵션으로 붙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다 날렸는데 140만 원을 왜 나왔느냐 기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그게 쿠폰 금리. 그러니까 PB들은 그걸 팔 때 확정 금리처럼.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가더라도 쿠폰 금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려가는데 걸었고 그러면 올라가는데 포지션에 건 사람들은 있느냐? 그건 뭐 해외 기관일 수도 있고 국내 기관과 연동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지금 안 밝혀지고 키코 사태 때도 누가 먹었는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먹는 사람은 반명이 있게 돼 있는데 그건 안 밝혀지고. 그건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법상 투자자는 안 밝히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 DLF 판매 총액이 한 8천억 정도인데 그 중에 90%가 개인 투자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은 2억 정도. 근데 이게 뭐 투자, 특히 이런 뭐 선물이나 파생결합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손실 같은 경우에 위험 부담들을 다 안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 정도가 좀 심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투자 행위나 상행에서 감수해야 될 손실 문제하고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이게?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한 7천억 정도 되고 3,400명이 가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기 쿠폰 금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받은 문자 보면 만기 4.2% 수익률 보장, 선착순 마감. 왜? 선착순 마감 왜 했냐면 49명이 가입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1억 이상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49명을 모집하면 그 다음 2호 펀드, 3호 펀드, 4호 펀드, 5호 펀드 이렇게 나가는 구조예요. 이 49명이 3,2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한 정권사만 파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 정권사가 섞여 있고 그 옵션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아까 원금 100% 손실 난 데는 마이너스 0.1당 33.3%였는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 25%, 어떤 거는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구간들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 투자자냐 투자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분들은 선물해 하죠.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밤에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밤에 뭘 하던 게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 없는 거는 선물이고 그러니까 선물을 하기에는 복잡하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가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을 파생에 결합을 시켰는데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333배에서 평균 255배, 250배 정도 나는 차이인데 그러면 내가 올라갔을 때 반대로 그럼 나는 얼마를 버느냐? 그냥 약정된 수익률 4%만 먹는 거예요. 올라가서 잘 되면 4% 먹고 네. 잘못되면 네. 뭐 300배 정도 이제 날아가는. 온몸 전체 다 날라가니까 네. 이 아래 위 구조가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구간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 구간 밑으로 안 떨어지면 원금하고 이자 줄게.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원금을 공제하면서 그래도 쿠폰 금리는 줘. 그러니까 이 구조인데 이 비대칭이 설명을 했으면 고객들이 가입을 했냐. 저는 이제 투자자라고 안 하고 가입자,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은행을 거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PB들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금들로 왔는데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 뭐 가사 도우미 하셨던 분, 환경 미화원 하셨던 분, 가사 도우미 분은 좀 사연이 만나서 우물까지 들은 걸 봤는데 딱해요. 9천만 원밖에 없는데 전재산 모은 게 이게 1억이 와서 선착순 마감한다고 PB가 꼬우니까 1,000만 원을 딸내미 적금을 깨가지고 가입할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재산의 안정성이 있다. 그 누굴 보고 믿었느냐? 은행을 믿은 거죠. 은행이라는 집단 은행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지 않는다는 신뢰감과 은행원들이 말했던 것이 재밌는 화법인데 매뉴얼이 비슷해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게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방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손해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키코는 그나마 100번을 양보해서 키코 이야기는 따로 하시죠. 아니 키코는 100번을 양보해서 그때 환율 폭등 소위 말하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 공황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을 벗어나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구간이 된 게 올 4월부터거든요. 4, 5, 6, 7, 8 심지어 8월달 한 달은 널뛰기 장세에서 한 달 장세를 봤을 때 한 달 만에 100% 손실 나는 구간도 있거든요. 이게 독일이 망했냐 미국이 망했냐는 거죠. 그런 구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리의 변동성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그러면 이게 쉽게 설명하면 주가지수 연동형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가 40% 빠지려면 1200포인트가 가야 돼요. 그러면 2000에서 1200 빠지면 한국은 공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 경제 지수형은 왜 변동을 하더라도 그 구간이 안을 잘 안 벗어나고 변동성이 적은데 설령 1200에 와가지고 주가가 해서 원금이 100 마이너스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집한 투입한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게임이에요. 어디 맞췄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췄는데 다들 내려가는데 걸어놓고 올라가는데 걸어놓고 내리지 않는다에 걸어놓고 너 내려갔을 때 얼마를 다 뺏어가느냐 구조를 설명을 안 해준 거죠 은행원들이.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불안전 판매 얘기를.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이지만 저는 기망행한 판매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설명을 해줘. 이게 왜냐하면 4% 금리면요 연 6개월로 하면 2%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은행 금리가 얼마였냐면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그냥 은행에 가만 놔두면 9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벌어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받은 거는 210만 원 정도 돼요. 제일 잘 되면. 예. 그럼 기수익이 90에서 150이에요. 자, 내가 정직하게 한번 합법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상품은 파생 결합 상품으로서 독일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원금이 100% 손실이 나는데 마이너스 0.1 날 때마다 33% 원금이 작살나고요. 그런데 평균 수익으로 해서 만기 쿠폰 금리는 4% 드릴게요. 210만 원. 그래서 여기 안 넣어놓으시고요. 은행에 가서 그냥 예금금리에 맡겨놓으시면 90만 원 나오는데 실제 버는 거는 90에서 15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가입하실 고객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양에 의한 판매도 있는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건 내부 문건, 그러니까 연구소예요. 뭐 저기 저 대표님 오늘 지금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난리가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예. 그러니까 내부 문건에 의하면 그게 내부 문건은 뭐냐면 은행마다 연구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연구소 문건에 되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문건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이 금리 추세로면 5년 딱 5년을 왔대고 그 경제 불황이 그 시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 은행 내부 문고 그러니까 연구소 자료는 뭐냐면 독일 금리가 하락 추세에 빠졌다고 해서 직접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예측되는 시기에 직원들에게 팔아라고 강매를 했는데 그걸 팔았을 경우에 PB들에게 점수를 더 가점을 주고 실제 우리 은행은 작년에 비수익 이자 부분 점수가 더 10점 정도가 더 올랐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미래지점 같은 경우는 2등 제일 많이 팔았다고 2등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부지점장에서 지점장을 나가셨고 그 피해자들이 KBS 방송을 동원해서 기자하고 만났는데 그 인터뷰할 때 그 공분을 산 거예요. 뭐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승진한 건 아닌데 잘못했으면 무릎 한번 꿇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싸가지 없이 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저 사람 말을 믿고 들었는데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는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은행원들이 말하는 것들, 보험회사 직원들이 말하는 것들을 일단 의심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게 자기 책임을 주려면 설명 의무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 사례에도 보게 됐지만 이거 투자자들 또는 고객들이 이번 이 DLF에 가입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은행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건데 이번 이 DLF 판매 90%가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은행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국민은행은 반대 포지션에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나지 않고 있고 그 판 금액은 좀 적어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은행에서 이런 업무들, 이런 그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중이 커지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 PB들 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지주회사 체제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가 만들고 금융지주회사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게 금융당국 책임도 있죠. 은행이 돈 장사만 하냐, 이자놀이만 하냐.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 부분을 확대해라. 그러다 보니까 팔기 시작한 게 방카슈랑스. 이제 은행에서 보험을 팔기 발음 시작합니다. 좀 방카슈랑스. 예. 예. 은행에서 보험을 팔기 시작을 하고 이제 통장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게 비이자 수익 부분이거든요. 요새는 은행 가서 그러니까 뭐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파생결합 조건이 선취 수수료 1%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죠. 그럼 이렇게 은행장은 지주회장은 이걸 팔게 되면 포장이 되는 거죠. 이자놀이만 한 게 아니라 비이자 수익 부분이 이렇게 됐다. 실제 우리 은행은 상반기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 부분에 있어서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 결과는 어디로 반영하느냐. 은행장이 연임할 때 회장이 연임할 때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금융회사는 들여다보시면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고 삼선 보통 하세요. 3년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삼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는 데서 황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수익 구조가 보여주기 좋은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KPI라고 그러거든요. 성적 지표. 은행 직원 친구가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들한테는 조국 통일을 평가 지표에 의하면 문서로는 달성한다. 네? 조국 통일 무슨 말? 조국 통일을 평가 지표에 의하면 문서로 달성한다. 은행원들은 할 정도로 지표에 목을 메고 있고요. 금융노조가 2년 전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은행 직원들을 대상해서 내 평가에 좋은 상품 고객한테는 안 좋은 상품을 팔아본 경험이 있냐니까 70% 이상이 팔아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좋은 평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근데 고객한테는 일정하게 뭐
수익이 안 좋은 상품을 팔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70% 이상이 팔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고요. 그건 은행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는 그렇죠. 은행과 그러니까 지주회장님과 은행장들은 자기 권력, 그러니까 자기 연임을 위한 권력들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들을 그 연임을 위해서 실적이 중요한 거고 실적을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그게 KPI라는 성과 지표가 활력됐고 직원들을 쫙 몰아가는 거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뉴스 보도해 놨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 거야. PB들을 성적을 발표해서 압박이죠. 안 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몰아가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과연 공정하게 기회를 들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고객들 가입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이 들은 거였고 은행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들은 거였는데 제보로서 피해자님들한테 아까 저처럼 그렇게 하면 아무도 가입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차라리 1억이면요 2개 나누면 돼요 저축은행에. 그럼 이 이자 수익 나와요. 왜? 두 군데 나눈다는 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망해도 저축은행이 망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 파생결합 사법은 은행이 부도났을 때 원금을 내가 100%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품, 초고위험 상품이고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격 성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종건 선생님처럼 공격적인 성향의 초전투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걸 초위험 상품의 1등급 점수를 매겼을 때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PB들이 체킹 매트나 하면 공식이 있어. 1등급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던 상품이었죠. 저는 뭐 어디 독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방송에 그냥 게스트로 와가지고 방송 독점하고 계시는 김 대표님 지금 다 끝나가니까 제가 마지막 이 질문만 하고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뻔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품,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상품을 그걸 자기 전 재산을 맡기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그리고 그걸 아까 뭐 은행원들은 자기한테 유리하지만 상대방한테 불리하다고 하는 그런 상품을 팔아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은행원의 심리하고 이 사는 사람 심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뭐 사는 분들 고객분들은 이제 경로 의존성 신뢰죠. 말하자면 계속 자기를 관리해줬던 PB가 그것을 권유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혀 또 아주 엉뚱하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밖에 신뢰의 언덕을 이미 넘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판매하는 아마 그런 어떤 회사에서도 그걸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할 때 몇 년 이상 관리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신뢰의 언덕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걸 넘으면은 사실은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처지에 있지도 않은 요분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 있었죠? 네. 할머니. 네. 그럼 그런 건 약간 이건 또 그 언덕을 넘은 게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제 은행원이 왜 팔았느냐에 대한 심리로 갈 것 같은데 치매 환자는 진짜 상당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PB가 시키는 대로 했고 오늘 저희들이 금감원에 집단민원 신청을 했는데 배달을 한 분 79세 먹으신 할아버님인데 우리은행에 가입하셨던 분인데 통장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한매까지도 했는데 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내 거기 하시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밖에 했다 따라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단을 받은 치매이시고 배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일반적 고객적 심리가 아니었겠느냐고. 오늘 피해자들 기자회견이 눈물바다 대석 통곡에도 장이 되었는데 호소문을 발표하셨던 분이 그 말이 맺혀요. 자기 죄라면 은행을 믿은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잔인한 표현인데 고객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걸 그냥 가만 지켜보고 손도 안 내밀어 주고 있고 지금 하는 화법은 뭐냐면 매뉴얼이 금리가 만기 때 딱 하루 그날이거든요. 평가일 기준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만기 때 금리가 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투전판도 이런 투전판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투전판을 만들어 놓고 고객은 믿고 맡겼던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장이 좀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여야 할 게 신뢰거든요. 이 신뢰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동안은 우리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았는데
아 저게는 사기치는 은행이다, 고객을 기망하는 은행이다, 치매 환자까지 팔았던 은행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바뀌다 보면 이제 이탈이, 고객 이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봐지는 거죠. 저는 근데 금융감독당국은 뭐 했어요? 그 금융당국 작년에 암행점검을 나갔어요. 그 점수를 냈는데 우리은행 점수도 F 학점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점수는 더 F였고, 하나은행이 판매를 한 게 70대 이상이 한 30%가 넘어요. 근데 유형들이 피해자 유형하고 똑같았는데 서면 조치만 해서 개선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후 그 확인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쵸. 개선을 한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암행점검이라고 감사라고 하더라니까요. 그 은행원들이 금융감독에 있는 분이 고객님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파생상품, 결합상품 어떻게 파는지 했는데 낙색점이 나온 거죠. 이제 그렇다면 판매 중지를 시켰어야죠. 그러니까요. 금융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저는 있다고 했고, 오늘 금감은 집단면허를 갖고 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피해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원죄도 있다. 그 다음에 5억에서 1억 낮춤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론스타 하면 사모펀드 하면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사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파생 결합 상품에 담아서 운영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조국 관련된 수 나오는 게 사모펀드고, 지금 이렇게 사모펀드가 곳곳에 있는 건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 자체도 상당히 완화되고 귀신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객분이 하셨다는 이야기, 내가 죄라면 은행을 믿었던 게 죄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 그러는데 결국 그게 뭐 금융자본이나 이런 은행에 대한 어떤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게 이번 사태의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너무 나가신 거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 좀 우리가 해주시죠. 맨날 네. 할 때 금융자본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금융자본이 아직 그렇게까지 장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뭐 삼성공화국처럼 재벌공화국인 거지, 금융이 지배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권력은 되고 있는 거죠. 키코라든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는 것들에 있어서 금융이 위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임을 하고, 심지어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신한이나 하나 지주 전 회장님 같은 경우는 18년을 했어요. 박정희보다 더 장기 집권을 하신 거죠. 이제 거기에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고, 광고비도 이제는 재벌 회사 광고비하고 맞다 보니까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비등해졌다. 그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자, 이런 상품들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금융이 그러니까 자본을 독점하는 게 아직 한국 사회에 진입을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요즘도로 오늘 이 주제는 좀 다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친절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싸가지 없이 예 이렇게 물으시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저도 나름 친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경제 용어가 들어가고, 마지막 하고 싶은 게 경제 용어가 들어가고 상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대면을 해서 파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신뢰관계를 서로가, 금융산업은 종이 한 장으로 맺어진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못 믿게 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따지고 돼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느냐라고 이제 댓글들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통제를 가질 수 있는 선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자고, 그러니까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선관. 예. 선량한 관리자. 선량한 관리 그렇게 의무라 해서 친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예. 아 약자를 너무 썼군요. 그러니까 선관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우리 금융회사 들어갔을 때 금융인의 자세 제일 핵심 자세예요. 지금 국민연금이 만약에 이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우리 노후자산을 맡겼는데 대한민국이 예. 붕괴하겠죠. 예. 붕괴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파생결합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이 저는 왜 이렇게 분노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우리도 변액보험은 사실 고객한테 불리한 상품이거든요. 변액보험 들 바엔 저는 정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보험회사 수수료 떼가지고. 근데 변액보험이 보험회사 수수료는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역마진 난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좋았던 상품들을 해지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은 뭐냐면 회사가 망한다는 그 공포감에서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품을 해약시키고 이익이 되는 상품을 해약시켰던 그에 대한 반성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년이 더 안 바뀌네요. 예, 그 다시 한 번 더 제가 모실 테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이 DLF 관련된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